저는 15년간 두만강 국경을 지킨 북한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숨 걸고 지킨 그 나라는 정작 제 9살 아들을 굶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 한번 보려다 총에 맞아 강변에 쓰러진 전우를 두 눈으로 목격한 분대장. 그는 결국 15년을 함께한 소총을 두만강 물속에 던져버리고 만삭의 임산부까지 포함한 6명을 이끌고 영하의 강을 건넙니다. 국경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군인이 그 국경을 스스로 넘기까지 그를 끝내 결심하게 만든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하나하나가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북한의 진실을 더 많은 분들께 전하는 힘이 됩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함경북도 온성군 두만강 바로 옆에 붙은 작은 마을입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강 건너를 바라보며 자랐습니다. 밤이 되면 강 저편 중국 쪽에서 불빛이 반짝거렸어요. 어머니는 그 불빛을 보며 늘 이러셨죠. 철민아, 저쪽은 쳐다보지도 마라. 저기는 우리가 가면 안 되는 곳이야. 어린 마음에도 왜인지는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 세상인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 마을은 봄이 되면 진달래가 피었습니다. 두만강 둑을 따라 분홍빛이 줄줄이 늘어서는 게 지금도 눈에 서네요. 어머니는 그 진달래를 꺾어다 장독대 옆에 꽂아두시곤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12살 때 돌아가셨고 어머니 혼자 저와 여동생을 키우셨어요. 힘드셨을 텐데 그 시절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진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17살 되던 해 저는 군에 입대했습니다. 2009년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군인이 된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도 우셨지만 기뻐하셨어요. 철민이가 나라를 지킨다고 동네 어른들한테 자랑하고 다니셨다고 나중에 여동생한테 들었습니다. 배치받은 곳은 사군단 최전방 경비대대였습니다. 다시 두만강 옆이었어요. 고향 마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이었는데 그래도 어머니 얼굴 보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면회가 허락될 때나 볼 수 있었으니까요. 군 생활은 고됐습니다. 겨울이면 두만강 바람이 칼처럼 파고들었어요. 영하 30도가 넘는 날도 있었는데 우리한테 지급되는 건 얇은 솜 군복 한 벌이 전부였습니다. 발가락이 얼어 터지는 게 다반사였어요. 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군대는 잘 먹어야 하는 곳인데 저희는 하루 두 끼도 제대로 못 먹는 날이 많았습니다. 옥수수밥에 소금국 한 그릇. 그게 전부인 날이 허다했어요. 그래도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우리는 수령님을 위해, 조국을 위해 복무하는 것이라고 배웠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고 참는 게 군인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12해가 지났습니다. 저는 어느새 분대장이 되어 있었고 두만강 철조망 옆을 매일 순찰하는 게 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결혼도 했어요. 아내 정희는 함흥 출신인데 부대 인근으로 시집와서 저랑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민준이가 태어났어요. 민준이 얼굴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보다 잘 살게 해줘야지.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가능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강 건너 불빛은 여전히 밤마다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불빛을 보며 총을 들고 서 있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드는 건 한참 후의 일이었습니다. 2022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두만강 둑을 따라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절이라 강물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그런데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발. 딱 한 발이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훈련 사격이 아니라는 걸. 뛰어가 보니 강변 갈대밭 근처였습니다. 거기 쓰러져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위였던 전우, 이광혁이었습니다. 같은 분대에서 3년을 함께 복무한 친구였어요. 어머니가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탈영을 시도하다 붙잡힌 거였습니다. 강을 건너려다 경비병의 총에 맞은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광혁이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 한 잔 마시면 노래를 잘 불렀고 후배들한테 자기 밥을 나눠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 걱정을 입에 달고 살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머니 보러 가다가 거기 그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자식이 어머니 보고 싶다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게 죄가 되는 곳이 거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내한테서 편지가 왔습니다. 민준이가 아프다는 내용이었어요. 병원에 데려갔더니 영양실조라고 했답니다. 9살짜리 아이가 영양실조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총을 들고 국경을 지켰습니다. 그 나라를 지켰어요.
그런데 그 나라는 제 아들을 굶기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고 느낀 건 처음이 아니었어요. 사실 조금씩 이상하다 싶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상관들은 우리한테 지급될 쌀을 빼돌려 장마당에 팔았어요. 장마당이라고 우리로 치면 시장 같은 곳인데 거기서 몰래 팔아 돈을 챙기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굶는 동안 그 사람들은 고기를 먹었어요. 처음엔 모른 척했습니다. 말했다가는 저도 어떻게 될지 알았으니까요. 그런데 광혁이가 죽고 민준이 편지를 받고 나서는 더 이상 모른 척이 안 됐습니다. 밤에 보초를 서면서 강 건너 불빛을 보는데 그날따라 그 불빛이 다르게 보였어요. 저기는 어떤 세상일까? 어릴 때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어머니 말씀에 고개를 돌렸는데 그날 밤은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제대로 인정했습니다. 오래 걸렸어요. 15해 가까이 그걸 안 보려고 눈을 감고 살았으니까요. 인정하고 나니까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움이 시작이었어요. 광혁이가 죽고 나서 부대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침 점호, 사상교육, 순찰 근무. 똑같은 하루가 반복됐습니다. 그런데 눈빛이 달랐어요. 오래된 전우들끼리 서로 눈을 마주칠 때 말 안 해도 아는 게 있었습니다. 나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구나. 그 눈빛이 조금씩 쌓여갔어요. 최성혁이라고 저랑 가장 오래 같이 복무한 전우가 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위인데 군대에서 처음 만나 15년을 함께했어요. 성혁이는 과묵한 사람이었습니다. 웬만해선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광혁이 일 이후로 달라졌어요. 어느 날 밤 보초를 같이 서다가 불쑥 이러는 겁니다. 철민아, 우리가 뭘 지키고 있는 거냐?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혀서요. 그 무렵 김동철이라는 후배가 부대에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디서 구해왔는지 중국제 소형 라디오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들키면 큰일 날 물건이었는데 우리 셋이 담요를 뒤집어 쓰고 몰래 들었습니다. 한국 방송이 잡혔어요. 잡음이 심해서 다 들리진 않았지만 그 목소리들이, 그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뭔가 자유롭게 떠드는 느낌? 설명하기 어렵지만 우리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공기가 거기 있었어요. 동철이 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벌써 5달이 됐는데 먹을 게 없으니 배가 부른데도 얼굴이 누렇게 떠 있었어요. 산부인과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시설에 갔더니 철분제도 없다고 했답니다. 동철이가 그 얘기를 할 때 눈이 빨개져 있었는데 저는 차마 쳐다보질 못했습니다. 임신한 아내한테 철분제 한 알 못 구해주는 게 그 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있었습니다. 2025년 겨울이었어요. 아내 정희가 부대 인근 군관 가족 숙소에서 나오다가 군관 부인한테 봉변을 당한 겁니다. 정희가 장마당에서 산 감자 한 자루를 들고 가는데 그 군관 부인이 다짜고짜 빼앗으려 했대요. 정희가 못 내놓겠다고 하니까 뺨을 때렸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관 가족도 아닌 게 좋은 감자를 어디서 구했냐는 거였어요. 그 얘기를 편지로 받았을 때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분해서요. 15해를 나라를 위해 복무했는데 제 아내가 감자 한 자루 들고 가다 뺨을 맞는 게 그 보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날 밤 저는 성혁이를 찾아갔습니다. 동철이도 불렀어요. 셋이서 아무 말 없이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성혁이었어요. 우리 이대로 살다 죽을 거야?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이 이미 대답이었어요. 그 겨울이 가장 길었습니다. 몸이 추운 게 아니라 마음이 추웠어요. 뭔가를 결심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그 결심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도 알았으니까요. 저는 매일 밤 민준이 생각을 했습니다. 9살짜리 그 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됐을 때 이 나라에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생각할수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2026년 1월이었습니다. 성혁이가 먼저 꺼냈어요. 어느 날 밤 3시 모였을 때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고 나서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진짜로 생각해봤는데 강을 건너야 할 것 같아. 동철이와 저는 말이 없었어요. 그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우리 셋 다 알았으니까요. 잘못 걸리면 광혁이처럼 됩니다. 아니면 정치 범수용소로 끌려가요. 가족까지 연좌제로 묶이는 거고요. 그런데 이상한 건 무섭다는 걸 알면서도 아니라는 말이 안 나왔다는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막사로 돌아와서 민준이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부대에 오기 전 정희가 찍어 보낸 사진이었는데 민준이가 카메라를 보고 웃는 사진이었어요. 그런데 웃는 얼굴인데도 뭔가 달랐습니다. 볼이 홀쭉했어요. 9살짜리 아이 볼이 그렇게 홀쭉할 수가 없는 건데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이 나라에서 키울 수는 없다. 그 생각이 들었을 때 결심이 섰습니다. 사흘 뒤에 다시 셋이 모였어요. 이번엔 동철이가 처 얘기를 꺼냈습니다. 뱃속 아이가 태어나도 먹일 게 없다고, 이 나라에서 아이를 낳는 게 아이한테 미안한 짓 같다고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이상 망설임이 없어졌어요. 우리는 그날 밤부터 계획을 세웠습니다. 군인 출신이라 오히려 도움이 됐어요. 순찰 교대 시간, 경비 공백 구간, 강 수위가 낮아지는 시기. 15년 넘게 그 강을 지켰으니 어느 지점이 건너기 쉬운지 우리가 가장 잘 알았습니다. 아는 게 독이 될 수도 있었지만 그때만큼은 약이 됐어요. 가족들한테는 극비로했습니다. 아내 정희한테도 출발 3일 전에야 말했어요. 정희는 처음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무섭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민준이 얘기를 꺼내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 끄덕임 하나가 저한테는 어떤 말보다 큰 용기가 됐습니다. 어머니한테는 끝내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출발 이틀 전 저는 몰래 고향 마을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 묘소가 거기 있거든요. 허락도 없이 자리를 비우는 거라 들키면 큰일 날 일이었지만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어요. 묘소 앞에 쪼그리고 앉아서 한참을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 갑니다. 민준이 잘 키우고 올게요. 소리도 못 내고 속으로만 그렇게 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어릴 때 살던 집 앞을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른 집이 살고 있어요. 장독대가 있던 자리에 이제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진달래를 꺾어다 꽂아 두시던 그 자리요. 저는 거기서 오래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부대로 돌아와서 저는 제 소총을 들여다봤습니다. 15년을 함께한 물건이에요. 다음 날 밤 저는 그 소총을 두만강에 던졌습니다. 무기를 든 채로 강을 건널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소총을 던지는 순간 저는 더 이상 그 나라의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 한쪽이 홀가분했어요. 2026년 3월 초였습니다. 날짜를 고른 건 이유가 있었어요. 3월 초면 강이 아직 덜 녹아 수위가 났습니다. 무릎에서 허리 사이 정도면 건널 수 있어요. 그리고 순찰 교대 시간 사이에 딱 20분 정도 경비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15년을 그 강 옆에서 근무했으니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D-Day는 새벽 2시였습니다. 우리 6시 갈대밭 뒤에 숨어서 신호를 기다렸어요. 저 정희 민준이, 성혁이, 동철이와 배가 불룩한 동철이 처영순이.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제가 미리 단단히 일러뒀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소리 내면 안 된다. 아빠가 손 꽉 잡고 있을 테니까 무서워도 참아. 민준이가 고개를 끄덕였는데 눈이 동그래져 있었습니다. 겁에 질린 얼굴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는 게 제일 힘들었습니다. 신호가 왔습니다. 성혁이가 먼저 움직였어요. 강물에 발을 디디는 순간 차가움이 온몸으로 왔습니다. 3월 두만강은 녹기 시작했다고 해도 얼음장 같아요. 저는 한 손으로 민준이 손을 잡고 한 손으로 정희 손을 잡았습니다. 정희는 아무 소리도 안 냈어요. 이를 악물고 걷는 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영순이가 비틀거렸어요. 배가 부른 몸으로 차가운 강물을 건너는 게 힘들었던 거죠. 동철이가 재빨리 붙잡았습니다. 그 순간 물소리가 조금 크게 났어요.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 건너편 중국 쪽을 봤고 우리가 건너온 북한 쪽도 봤어요. 아무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10초가 1시간 같았어요. 다행히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강을 건너는데 걸린 시간은 아마 15분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 평생에서 가장 긴 15분이었습니다. 중국 쪽 갈대밭에 발을 디디는 순간 저도 모르게 무릎이 꺾였어요.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정희가 제 팔을 잡아줬어요. 갈대밭 안으로 들어가 엎드렸습니다. 6이 숨소리도 못 내고 땅바닥에 붙어 있었어요. 민준이가 제 옷소매를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느끼면서 하늘을 봤어요. 새벽 하늘에 별이 참 많았습니다. 그때 저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딱히 믿는 것도 없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절로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아버지가 못다 사신 삶, 민준이가 살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엎드려 있었을까요? 성혁이가 조용히 일어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전하다는 신호였어요. 6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처음으로 중국 땅에 두 발로 선 거였어요. 아무도 말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로 얼굴을 봤어요. 동철이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영순이는 배를 감싸 안고 있었고요. 저는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강 건너 북한 쪽 하늘이 아직 어두웠어요. 어머니가 거기 계셨습니다. 여동생도요. 차마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아당겼어요. 아빠 가자.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앞만 봤어요. 강을 건넜다고 자유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는 순간 저는 가장 위험한 곳에 들어선 거였어요. 북한 보위부는 중국 공안과 손을 잡고 탈북자를 쫓습니다. 잡히면 바로 북송이에요. 북송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여러분도 짐작하실 겁니다. 살아서 돌아온 사람이 없다는 말이 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여섯은 갈대밭을 빠져나와 미리 연락해둔 조선족 농가로 향했습니다. 성혁이가 부대에 있을 때 몰래 수소문해서 연결해둔 곳이었어요. 조선족 할아버지 한 분이 혼자 사시는 외딴 집이었는데 문을 열어주시면서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들어와요, 얼른. 같은 핏줄 아니오. 그 말 한마디에 정희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저도 눈물이 날 뻔했는데 참았습니다. 그 집 광에서 2달을 숨어 지냈어요. 낮에는 절대 밖에 나가지 못했습니다. 창문도 열지 못했어요. 6명이 좁은 광 안에서 낮에는 숨만 쉬고 밤에만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화장실도 밤에만 갈 수 있었어요. 아이들한테는 정말 미안한 생활이었습니다. 민준이는 군소리 하나 없이 따라줬는데 그게 더 마음이 아팠어요. 9살짜리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미 참는 법을 알고 있는 거잖아요. 조선족 할아버지는 밥을 날라다 주셨어요. 많지 않은 형편이셨는데도 매일 챙겨주셨습니다. 쌀밥에 김치를 주실 때가 있었는데 동철이 저 영순이가 그 김치를 먹더니 한참을 울었어요. 이 맛이 우리 엄마 김치 맛이에요. 그 말을 듣고 우리 모두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같은 민족이라는 게 김치 한 가지에서 느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위기가 왔습니다. 중국 공안 차량이 마을을 돌기 시작했어요. 탈북자 합동 수색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창백한 얼굴로 들어오시더니 며칠간 숨소리도 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 밤 공안 2명이 할아버지 집에 들이닥쳤습니다. 우리는 광 안에서 숨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민준이 입을 제 손으로 살며시 막았습니다. 민준이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가 공안들한테 막걸리를 권하며 시간을 끄셨어요. 1시간쯤 후에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어요.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보다 더 무서운 게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2달 동안 저를 가장 힘들게 한 건 공안이 아니었어요. 어머니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라진 걸 북한 당국이 알게 되면 어머니한테 불똥이 튈 수 있어요. 연좌제라고 가족을 함께 처벌하는 제도가 거기엔 있거든요. 밤마다 그 생각을 하면 잠이 안 왔습니다. 이 길이 맞는 건지 몇 번을 되물었어요. 그래도 영순이 배가 날로 불러오는 걸 보면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됐습니다. 저 아이만큼은 이 세상에서 태어나야 한다고.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2달을 숨어 지내고 나서 우리는 더 이상 중국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수색이 잦아지고 있었어요. 조선족 할아버지도 부담이 크셨을 텐데 내색 하나 안 하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우리가 더 있으면 그 어르신까지 위험해지는 거였어요. 성혁이가 어디서 수소문했는지 탈북자들을 태국까지 안내해주는 루트가 있다는 걸 알아왔습니다. 돈이 필요했어요. 정희가 북한에서 금반지 2개를 꿰매 숨겨왔는데 그걸 팔았습니다. 결혼할 때 낀 반지였어요. 정희는 아무 말 안 했습니다. 5월 초 우리는 밤버스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중국에서 라오스 국경을 넘고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루트였어요. 안내자가 있었지만 그 사람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목숨을 그 사람 손에 맡긴 거니까요. 라오스 정글을 사흘 동안 걸었어요. 낮에는 숲속에 숨고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길이 없는 곳을 걸었어요. 나뭇가지에 긁히고 지늘게 빠지고. 영순이가 제일 힘들었습니다. 배가 많이 불러온 몸으로 그 길을 걷는 거였으니까요. 동철이가 영순이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걸었어요. 성혁이와 저는 번갈아 민준이를 업었습니다. 여러분, 군인이 왜 힘든 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극한 상황에서도 움직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정글에서는 훈련이 아니라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우리를 움직였어요. 무릎이 나가도 발에 물집이 잡혀 터져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흘째 밤이 지나고 새벽이 왔을 때 안내자가 말했어요. 저기 불빛이 태국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성혁이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무릎이 다 나간 거였어요.
저도 사실 다리가 떨렸는데 민준이 손을 잡고 있어서 버텼습니다. 태국 땅을 밟고 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건 한국 대사관을 찾는 일이었어요. 방콕까지 이동하는데 또 이틀이 걸렸습니다. 도착했을 때는 우리 6 모두 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습니다. 대사관 문 앞에 섰을 때가 생각납니다. 철문이었어요.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태극기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냥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의도한 게 아니라 그냥 무릎이 꺾인 거예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소리가 나왔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15년을 군인으로 살았습니다. 운 적이 없었어요. 부하들 앞에서도, 광혁이가 죽었을 때도, 두만강을 건널 때도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 태극기 앞에서는 안 됐어요. 대사관 직원분이 나오셔서 우리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정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영순이는 배를 감싸 안고 흐느꼈어요. 우리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말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건 2026년 5월이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저는 멍했어요. 공항이 그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깨끗하고 밝고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는데 아무도 서로를 감시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도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 저한테는 그게 제일 낯설었어요. 하나원이라고 탈북자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도록 도와주는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석 달을 지냈어요. 한국 돈 쓰는 법, 대중교통 타는 법, 인터넷 쓰는 법. 처음엔 다 어색했습니다. 스마트폰이라는 걸 처음 받았을 때 어디를 눌러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옆에서 직원분이 웃으시면서 가르쳐 주셨는데 그 웃음이 비웃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그 웃음에도 적응이 필요했습니다. 누군가 이유 없이 웃어주는 게 낯설었으니까요. 하나원을 수료하고 처음 바깥 세상에 나온 날, 우리를 담당하시는 정착 도우미 선생님이 동네를 안내해 주셨어요. 아파트, 마트, 지하철역. 걸어가다가 편의점 앞을 지나게 됐습니다. 민준이가 자꾸 그 편의점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유리창 너머로 형형색색의 과자며 음료며 빵이 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들어가 볼까요? 하셨어요. 문이 열리면서 따뜻한 공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멈췄어요. 진열대가 천장까지 꽉 차 있었습니다. 과자, 라면, 빵, 음료수, 아이스크림. 이름도 모르는 것들이 색색깔로 쌓여 있었어요. 24시간 불이 켜져 있고 아무나 들어와서 아무거나 골라 살 수 있는 곳. 저한테는 그게 처음 보는 풍경이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진열대를 바라보더니 저한테 고개를 돌려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빠, 이게 다 공짜야?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민준이는 물건이 저렇게 많으니까 공짜인 줄 알았던 거예요. 돈을 내고 사야 한다는 개념보다 저렇게 넘쳐나는 게 신기했던 거겠죠. 북한에서 그 아이가 본 건 늘 부족한 것들이었으니까요. 텅 빈 선반, 배급표, 장마당에서 눈치 보며 사던 것들. 그 아이한테 물건이 저렇게 쌓여 있다는 건 상상 밖의 일이었던 겁니다. 저는 민준이 앞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눈물이 그냥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한가운데서 40도 안 된 사내가 주저앉아 울었어요. 정희가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민준이가 겁먹은 얼굴로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아빠, 왜 울어?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나이가 될 때까지 그 아이가 물건이 넘쳐나는 세상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 세상에서 그 아이를 키운 제가 아버지로서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는 다르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이 세상에서 자랄 수 있다는 것. 배고프면 먹을 수 있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세상. 그 감격이 한꺼번에 터진 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말투가 달라서 아직도 가끔 눈치를 보게 되고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민준이가 이제 학교에 다닙니다. 친구들이 생겼어요. 어제는 학교에서 받아쓰기 100점을 받아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북에 두고 온 어머니 생각은 날마다 합니다. 여동생도요. 잘 계신지 소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소식 한 줄 전하지 못하는 게 이 분단이 우리한테 한 짓입니다. 통일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 세대에서 됐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들도 그 마음 아시잖아요. 이산 가족이 얼마나 긴 세월을 기다려왔는지. 저도 이제 그 기다림 속에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오늘 하루가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오늘 아침 밥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밥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살아서 강을 건너온 게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